네, 이번 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섹터별 집중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알아봅니다. 이지환의 크로스 체크 시작합니다. IS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좀 궁금하고 좀 걱정되는 그런 이슈로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그러니까 신용 등급 전망이죠. 신용 등급은 유지했고요.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뭐 당시 피치가 등급을 낮췄던 거랑은 물론 무게감이 좀 다르지만 어찌됐든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증시에게 좀 반영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등급 자체 하향은 아니지만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전에 피치사가 이미 등급을 AA 플러스로 하향을 했고 S&P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11년 전에 2011년도에 이미 등급을 하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무디스가 마지막으로 등급을 하향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좀 열렸다라는 부분인데 가장 큰 부분은 이전에 피치가 하향했던 것과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일단 미국의 재정 정책이 상당히 지금 악화가 되어 있고 여기에 정치적 리스크 매번 셧다운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반복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등급 하향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기결이 좀 되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단기간에 뭐 해소되거나 혹은 해결될 가능성이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등급 하향은 아마 그 S&P나 PC처럼 동일하게 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셧다운의 가능성도 있고 우려도 지금 상당히 있고 미국의 재정 정책 악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거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본다면 재정 정책 악화 자체가 이전처럼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 정책보다는 최근에는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재정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이전처럼 아주 첨예하게 셧다운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정 악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당장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부분은 일단 등급 하향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이전에 피치사에서 좀 기습적으로 등급 하향을 했던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일단은 지금처럼 경고성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하향될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민감도는 이전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증시에 분명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등급 하향도 일단 우리가 감수는 해야겠군요. 그렇지만 과거의 피치 사례처럼 갑작스럽게 등급을 아예 낮추는 것과는 얘기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증시 반영 영향을 일단 월요일장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나왔던 것처럼 17일로 예정된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는 날짜 셧다운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셧다운 가능성을 물론 이제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17일이기 때문에 날짜도 촉박하고 사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도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 내에 어떤 의견 대립보다는 공화당 내의 의견 대립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원 의장으로 당선된 존슨 하원 의장이 일단은 11월, 12월 임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강경파들이 다시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임시 예산안을 두고 공화당 내에서 의견이 지금 상당히 대립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는 민주당도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겠다는 의견을 좀 피력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합의를 보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내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이 셧다운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임시 예산안이든 혹은 다른 방법이든 셧다운만을 막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 셧다운으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만약에 임시 예산안으로 통과된다면 분명히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이번에 모디스사의 등급 하향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꾼 것처럼 상당히 정치나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번에도 임시 예산안으로 통과된다면 결국은 내년 연초에 가서 다시 예산안을 두고 전체 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다시 대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이전에 이 재정 정책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했던 부분들
부분들이 사실 실행될 가능성도 이제는 점차 낮아집니다. 결국은 합의안이 전면적으로 다시 도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지금 이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정 지출 자체가 이전처럼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포퓰리즘보다는 최근에 IRA 법안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어떤 리쇼닝과 관련되어 있는 공급망 재건 이런 쪽으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경제는 조금 더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황과 비교한다면 단순하게 복지 재정 정책에 의한 미국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경제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는 경기 영향력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등급 하향이라든지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사실 정치적인 부분이 좀 개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젠가는 다 결국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최근에 금리를 다시 좀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자라든지 이렇게 오히려 또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 특히나 미중 정상회담이 딱 그 한 주의 중간에 딱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섹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미중 정상회담이 만난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그 많은 이제 고위급 회담을 했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나 왕이 미국 중국 외교부장 혹은 옐런 재무장관까지 중국을 방문해서 고위급 접촉을 이어갔지만 사실 큰 성과가 없었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뒤에 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미중 정상 간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물밑 접촉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서로 간의 그 실무 협의에서 어떤 의견을 좀 주고받았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가 온다면 여기에 따라서 득과 실이 사실 이제 우리 경제에는 좀 분명히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IRA 법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 IRA 법안으로 상당히 수혜를 보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2차 전지나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산업 전반 섹터에서는 상당히 이제 득을 좀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중 정상회담 혹은 이게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이전에 태양광처럼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주는 상황이 나온다면 2차 전지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결국 우리가 미국의 IRA 법안이나 반도체 관련된 칩 법안을 본다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대명분은 있지만 사실 그걸 조금만 더 뜯어보면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RA 법안에서 예를 든다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미 전 세계 쉐어가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의 태양광 관련된 부분을 같이 쓰는 게 유리하죠. 그렇게 본다면 이게 예외처럼 되는데 만약에 2차 전지도 지금 최근에는 중국산의 2차 전지가 상당히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고 상당히 저가형 모델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걸 활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태양광처럼 우회율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반대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으로 미중 갈등이 해소가 된다면 우리나라한테는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HBM 반도체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혹은 생산 기지로서의 확장 여부나 이런 생산 기반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혹은 반도체라든지 아마 각 산업별로 득과 실이 좀 나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부분인데 이게 한 번에 도출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각 산업 섹터별로 분명히 득실을 따져서 향후 준비는 분명히 충분히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어쩌면 중국 견제보다 미국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관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와 반도체주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증시 상황을 봐도 뭐 테슬라의 주가나 엔비디아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의 주가 또
지난 금요일에 반도체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산업 섹터 자체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동결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간다면, 보통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동결기에는 굉장히 실적 EPS에 민감한 증시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어떤 금리가 인하되거나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전체 종목이 상승하고 전체 종목이 하락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승과 하락이 극명하게 나뉘는 시점인데, 이때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EPS 혹은 가이던스 상향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가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에 굉장히 첨예하게 나뉘는데, 최근에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수요 부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이 구조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는 사실 지금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장의 수요 부진이 있는데, 사실 이런 수요 부진은 어떻게 보면 IT 기기나 혹은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최초 시장이 형성될 때는 항상 나오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얼리 어답터들이 제품을 구매했던 시기가 끝나가는 초창기 그 부분이 끝나가는 시점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든다면 뭐 IT 기기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탁기, 모든 그 전자기기들이 전화기도 마찬가지고요. 초기에 얼리 어답터들이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 대부분 저렇게 그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최초에 이제 전자기기들이 나오면 이런 그래프를 나타낸다고 해서 S커브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테슬라도 전기차도 역시 저런 S커브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면 얼리 어답터 위에 이제 주로 메인 고객층이 생기는 이부터는 다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관측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일시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지금은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책적 리스크를 거론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적어도 내년 1분기는 지나야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내년 1분기까지는 어쨌든 전기차 수요가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일단은 적극적인 투자는 조금 더 감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정도의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테슬라의 이러한 수요 부진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S커브 현상을 보이는 구조적이 아닐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동결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도 시장 안에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과연 정말 전기차가 구조적으로 부진을 겪을 것인지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두고 보자라는 입장. 오히려 이럴 때 EPS 상향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의 매력도를 또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그게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번 주 전략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 말고도 지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에 이제 14일 CPI 지표하고 아무래도 15일 PPI 지표가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제 물가 지표는 뭐 작년이나 올해 초반처럼 사실 증시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두 지표는 과연 지금 현재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시장이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날 FOMC 이후에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강온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11월 FOMC 초반 이후에 시장은 금리 동결을 받아들이는 양상인데, CPI와 PPI 지표가 크게 노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금리 동결 시기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국채, 장기 국채 금리가 안정적으로 조금 완만하게 하향을 조정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가 미국의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 그 동결 시기에는 투자의 방향을 좀 명확하게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구조적인 성장성을 가는 그 섹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올 한 해 동안 보면 결국 그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늘어났던 섹터를 본다면 아마 이제 새 섹터로 압도되겠는데, AI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EV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 세 섹터가 최근에
그 캐펙스 자본 지출이 S&P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섹터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조적으로 지금 어려울 때 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섹터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보신 것처럼 AI나 EV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춰서 주도 섹터를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시기고 민감한 지표 발표와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이번 주에 임하시기보다는 저세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적인 부분의 성장성을 가져가는 장기적으로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에 일단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부터 셧다운 우려, 정상회담 지표와 또 만기일까지 이렇게 핫한 한 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번 주 좀 변동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구조적 성장에 맞춰서 트로이카, 전기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ISL 이지원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